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지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아, 어제 시장부터 한번 싹 정리하면서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준 부의장의 발언 후에 길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큰 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빠른 양적 긴축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EU의 러시아 추가 제재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그리고 가전 컴퓨터의 수출 금지 그리고 에너지의 수입 금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러시아의 그 달러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 달러 채무 상환을 승인을 불가하겠다, 승인하지 네. 않겠다. 이 내용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2.55%까지 올랐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52%. 3년 만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68%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소비재와 기술주,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어제 코스피 0.05% 상승,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759포인트, 코스닥은 0.54% 올라서 952포인트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도 규모가 줄거나 뭐 소폭 매수 이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이 2,300억 정도의 매수였고요. 국내 기관들은 약 2,500억 정도의 매도였습니다. 상승 출발 후에 강보합권 출발해서 약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보합권으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비료, 조림, 또 제지 이런 식목일이라서 조림이 올랐나요? 최근 들어서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쪽의 섹터들의 저가주들이 급등락하는 그런 그래, 특징을 나무 보이고 관련된 있습니다. 주식이 올랐네요. 조림, 제지 다 나무 그렇습니다. 관련.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특징은요. 어제 게임주, 2차 전지주, 그리고 의료기기, 로봇, 핀테크, OLED 등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시장은 하루 종일 지수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을 어제 그렇더라고요.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지고 보유 종목도 좀 올랐고요. 나머지들은 좀 지지부진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이 뭐 개인 예탁금이 44주가 줄었다 이제 이런 채팅을 좀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 금액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로는 네. 그렇지 않고요. 아. 연초에 한 68조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한 61조까지 떨어졌다 지금 64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 연초 대비 한 4조 원 4조 원 빠졌다. 정도 빠졌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44조가 아닐까. 빠지면은 장이 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아마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어제 상황을 보면요, 양적 긴축의 반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우리 금리 인상의 부분은 OCP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한다 이런 부분들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적 긴축은 우리 얘기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우리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연준 부의장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함으로써 양적 긴축을 반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락하면 매수하고 또 다시 올라온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의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 S&P 500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한 5%뿐이 하락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이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빅테크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예. 그랬죠. 근데 최근 이렇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요 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내 반도체 및 IT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국내 IT 기업들의 이번 1분기 호실적에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환율이 여전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지금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상승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강한 건데 매도를 강하게 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IT 쪽의 우려가 계속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가 하단 박스권 속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가 올라가고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안 오르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되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미국의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한 차례 나스닥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하루가 아니고요. 수혜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다시 직전의 저점이 2,600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 기술주들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하단 박스권 속에서 보수적 접근의 시각이 지금 작용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수익률 추구를 하려고 하는 액티브형 자금들은 섹터별 종목별로 수급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이번 2분기 시작하면서 4월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 국내 기관들이 뭘 사고 파느냐 이런 걸 저는 자주 불러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불러드려 볼게요. 어제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 네이버,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엔, 위메이드, 펄어비스. 어제 게임주하고 2차 전지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순매도 종목을 보면요. LG노텍,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YG엔터, 메지온, 휴젤, 심텍, 현대바이오 이런데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IT 쪽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기관들은 더 뚜렷합니다. 기관들을 보면은 매수 종목은 순매수 종목은 LG엔솔, 삼성 SDI,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동아기업, 파라다이스, 카카오게임즈 이쪽을 샀고요. 그러니까 소위 리오프닝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제 전 기관의 순매도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 LG전자, YG엔터, LNF, 동지세미캠, JYP, SM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일 기관들의 순매도를 봐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IT 쪽으로 그러네요. 매도를 했어요. 이게 어제 하루만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이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말씀드리기를 IT 쪽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호실적 발표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계속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요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또 좀 더 안 좋은 시기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쪽은 지금 IT 쪽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종목별로 접근을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이 급등했다 그랬는데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50bp 가능하고 계속 올려야 된다.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은 5월부터 시작해야 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 연동하고 10년 만기의 이상은 장기 성장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연준이 보유 채권이 2019년 말에 약 4조 원 정도였는데 팬데믹 후에 막대한 자금을 유동성을 보강하면서 지금 현재 8조 9천억 정도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거의 4.5조 달러를 돈을 이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그런데. 보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지금 네. 빠르게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저께 급격하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플러스가 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요. 이 팬데믹 이후에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보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MBS를 2.6조 달러나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네. 이 MBS가 대부분 10년, 20년, 30년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채권 매각을 하면 MBS부터 빨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을 빨리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에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은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어제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 더 올랐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 10년물 금리가 더 예. 급격하게 오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얘기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향후에 단기간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 어제 미국 증시의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마감이 임박해 있다. CNBC에서 전략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유동성과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반등을 한 것이다. 추가로 상승할 랠리의 재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요걸 가져오면서 뭐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져왔는데 이제 지수를 얘기를 하면서 연말에 S&P 500이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해서 4,400포인트 정도에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S&P 500의 지수는 현재는 4,500포인트 선이고요. 직전의 저점이 4,100포인트 선이에요. 네.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시장은 이 안에 박스권에 있으면서 노이즈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직전의 저점을 살짝 깼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흐름을 보면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가져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2,750포인트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700포인트 아래로 가서 2,600포인트를 또 한번 저점을 위협하냐 마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모건 스탠리의 시황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본다라는 네. 것이죠. SK하이닉스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설립회사를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설립 3개월 만에 인텔의 기술을 결합한 기업용 SSD 반도체를 출시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잖아요. 하반기부터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한다는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신용 그리고 담보대출 대주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그 앱 내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카카오페이와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제가 95년 12월에 입사했는데요.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98년인가 99년도에 키움증권이 나오면서 막 광고를 하고 온라인 증권사가 나와서 아주 보수적인 우리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증권매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되게 웃긴다. 되게 이상한 증권사가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전체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그 키움증권의 정도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거래가 성행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키움이 거의 독점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톡, 카카오의 이 연계 서비스가 아마 굉장한 지갑 변동이 있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기사 중에 전기차 폐배터리는 자원계의 장어다. 장어? 장어다 이런 뉴스가 좀 무슨 있었어요. 의미일까요, 장어? 장어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짱어 좋죠. 버릴 게 없다. 네, 뭐 이런 거 장어는 표현인 뭐 것 버릴 게 같아요. 제 있나. 생각에는요. 장어해? 네? 장어 껍질 먹나요? 껍질 먹는구나, 장어. 당연하죠. 뭐 그리고 우리 뼈까지 장어를 다 먹지 않습니까? 장어뼈 이렇게 말려가지고 장어뼈? 예. 응. 그래요? 술안주로 끝내주죠. 예.
장어 뼈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릴 게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쓴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 재생 이런 것들을 폐 배터리에서 재생산하는 신기술 이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독보적으로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쪽에 많이 쫓아가야 되고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성장 산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얘기가 또 다시 나왔는데요. 2027년까지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왜 전력 반도체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나 에너지나 각 분야의 산업에서 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력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 가장 많이 나온 게 자동차 섹터 뉴스가 예.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3월에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앞단에 있는 내수 그리고 기아 이렇게 써놓은 거는 산업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이 얼마큼 늘었냐 줄었냐 산업 전체에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기아가 얼마큼 늘었냐 줄었냐 이 증감을 표시한 건데요. 우리나라 내수는 21% 줄었는데 기아는 12% 줄었고요. 덜 줄었네요. 예, 미국은 22% 줄었고 기아는 10%. 서유럽은 마이너스 7% 줄었는데 기아는 20% 증가했습니다. 이거 가끔 뉴스함에서 불러주시는 것 같던데요. 서유럽 쪽에서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지금 약간 잘하고 있어요.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반면에 중국을 보시면 중국은 약 9% 저게 감소인데 문제죠. 36%나 감소되었습니다. 저게 문제죠. 저게. 현대는 더 문제죠. 저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감소된 건 아니고 숫자 자체가 절대 수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가이던스 대비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월간 판매 대수를 봤더니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 차질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차질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또 하나는 전기 배선의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이 숫자를 보면서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의 뉴스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8번은 포드의 1분기 매출이 약 17%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의 이유를 지금 가이던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의 뉴스를 보면은 전기차 지금 계약해도 올해 못 받는다. 왜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들 지금 사면 언제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뭐 12개월 이후에 10개월 이후에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차량용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 10번의 뉴스를 보면 전기차 지금 계약해도 올해 못 받는다. 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생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소재에 있는 스타트업의 그 후반 기업들 있잖아요. 이 후반 기업들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는 니켈을 뭐 10년치로 확보했다 이런 기사들까지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뭐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이거 지금 주가 폭락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런 것과 함께 그 반도체 차량 전기차의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전방 산업에서 생산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쪽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니켈 등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쪽 아니 걱정인 게 또 상하이가 지금 저 봉쇄가 저게 예. 장기화되는 추세.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안유아 교수님하고 이제 그 대화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중국이 그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그 숫자가 뭐 그것밖에 없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야, 저게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니까 이 중국 쪽에서 정말 만약에 이 코로나가 더 많이 창궐하고 그러면은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아주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이제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점점 더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면요. 금리 인상 얘기를 했어요. 양적 긴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그 이면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렇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봉쇄령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면서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이지 않으면 결국은 취약국, 취약기업, 취약 섹터들은 이거는 무너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네. 잠깐이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번째 뉴스가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주셔서 공교롭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7.9%입니다. 유로존이 7.5%. 중국은 CPI가 0.99, PPI가 9.1인데 제가 구분해서 한 거는요.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 CPI는 중국은 계획 경제를 가지고 좀 약간 우리 다른 국가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CPI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CPI의 30%의 비중이 음식료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부터 음식료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료. 농산물이나 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PPI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PPI가 고군권에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4.1%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건 뭐 참고로 했는데 아까 스리랑카 위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터키는 61%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아프리카 중심에 짐바브웨. 있는 짐바브웨인가요? 잠바브웨가 아닌가요? 짐바브웨. 예, 네. 72.7%. 그래서 기준금리를 원래 60%였는데 80%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국가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만큼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작년 연말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쉽게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강하게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봉쇄령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점차로 더 어려운 국면에 주식시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네. 이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3호 운영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FN 가이드의 발표입니다. 이시자산 뭐 제가 특별한 이런 운영사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시자산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 DS 자산, 그다음 VIP 자산, 그다음 타임폴리오 사모펀드 이런 데들이 이제 좋았고 신형 자산 같은 경우는 80억 분이 안 나서 상당히 10위권 아래 떨어졌고 한투 시장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이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신형자산 운용사나 한투 신탁 운용은 우리나라의 정말 뭐라 할까요? 절대적이다. 가치 이제 투자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예, 명가입니다, 명가. 어디 신용자산이 예. 그런데 자금이 지금 2년간 2조 6천억이 지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이 유출이 되면은 그 자산 운용사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계속 팔아야 되니까. 예, 팔아야 되니까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맨 마지막 한 줄입니다. 시장이 2021년 작년에 이게 데이터인데요. 작년에 7월 이후에 약세권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박스권으로 있다. 약세권 또는 박스권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 크게 수익을 냈던 자산 운용사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했던 데고요. 또 하나는 주식 쪽에서는 액티브형이 성과가 훨씬 좋았어요. DS 자산이 이한영 본부장이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액티브형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어요. VIP 자산은 최준철. 최준철 대표잖아요. 네. 네. DS 자산 운용 뭐 3년 연속 지금 저 1등을 했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사들도 수익률이 어떤 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크케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성격이 성장률 좋을 때는 엄청난 수익 내고 또 이쪽이 안 좋으면 그렇게 나빠지는 것처럼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들의 자산 운용의 결과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투자의 행위도 또는 투자 전략도 상당 부분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3프로TV 함께해 주신 네, 교보증권의 잘 박병 정리해 주셔서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바로 김혜익 교수님 바로 모실 겁니다. 김혜익 교수님 바로 오십니다. 자, 박병 시장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